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진우, 우리 성준후 후보님 오셨습니다. 인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박시영TV 시청자 여러분, 전라북도 임실에서 막 올라왔습니다. 지난 2010년도 성남시장 시절부터 이재명 대표와 함께 했고요. 그다음에 그 동지로 또 참모로 대표님 모시고 있다가 네. 또 공직자로도 경기도에 함께 근무를 했고요. 그다음에 지난번 대선 때 아쉽게 패배하고 그리고 지난번 당대표 선거까지 또 옆에서 대표님 모시다가 지난번 서울 면적의 3배가 되는 임실 순창 남원을 열심히 누비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부대변인 성준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민병선 후보 자기 인사를 좀 해주시죠, 시청자들에게. 네, 안녕하십니까. 민병선입니다. 예, 경기 하남시에서 출마 준비를 하고 있고요. 우리 성준우 후보님이랑 경력이 비슷해요. 네, 경기도에서 우리 이재명 지사님 모시고 공무원 생활을 했었고요. 대선 때는 대변인 맡았었습니다. 그리고 대선 이후에는 시민언론 민들레에서 활동을 했고요. 예, 지금은 현재 더불어민주당 국민통합위 부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각자 사진 2개씩 본인을 홍보할 수 있는 사진 2개씩 골라오라고 했는데 성준우 후보부터 한번 볼까요? 어떤 사진을 골라왔는지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건 뭐 언제 시절입니까? 2010년도부터 성남에서 이재명 대표님을 알게 되고 이렇게 하다가 2012년도에 독도 관련된 행사를 성남 그 중앙공원에서 막 했을 때 네. 이재명 성남시장 당시 성남시장과 함께 했던 사진인데요. 저는 그때 조직위원장으로 참여를 했고 저 때가 성남시장 시절에 3년차 됐던 이재명 그때 당시 성남시장의 49세 모습이고요. 그러니까 한 10년 전. 예, 11년 정도 됐던 사진입니다. 그리고 저의 46세 때 사진입니다. 확실히 좀 풋풋하네요. 저 때가. 예. 네,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실까요? 다음에는 어떤 사진이 나올까요? 이거는 동조 단식 했을 때 모습이군요. 예. 전국에서 동조 단식 지도가 그려질 만큼 그 이재명 대표님 단식을 시작하면서 전국에 이재명을 모셨던 그 우리 동지들이 단식을 했잖아요. 네. 근데 저는 사실 이재명 대표님이 11일째 되는 날 기자회견을 하고 이제 대표님은 건강이 우려되니까 그만하셔라 이렇게 하면서 저희들이 대신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했는데 과거에 이재명 대표님이 단식을 이번에가 2번째셨는데 그 전에는 그 13일째 하시고 그만하셨었어요. 네. 그래서 11일째 저희가 들어가면 이재명 대표님이 금방 중단하실 줄 알았는데 의외로 24일을 하시는 바람에 제가 11일차가 넘어가 버렸습니다. 네. 그래서 같이 동조 단식을 하면서 7일차 되는 날 네. 제가 그 사진을 찍힌 사진입니다. 저거는 이제 지역에서 한 거죠? 이제 임실 시장 길바닥에서 네. 제가 이제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아유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자, 그 민병수 후보는 사진 어떤 사진 준비했는지 한번 보실까요? 사진 하나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소개를 해주시죠. 네, 제가 12월 5일 날 시중에 나오는 책이고요. 요거 가지고 출판 기념회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의 외로운 전쟁 뭔가 내용이 좀 궁금하시죠? 네. 네, 이재명의 외로운 전쟁은 주요한 내용은 대선 기간 동안 제가 대변인을 했으니까요. 대선 기간 동안 제가 대변인으로서 겪은 대장동 의혹 제기에 대한 르포입니다. 의혹 제기를 어떤 세력이 했으며 언론이 어떻게 대장동 의혹을 이재명에게 올가매를 씌웠는지를 파헤친 책입니다. 예, 12월 5일 나오니까 네, 알겠습니다.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네, 다음 사진 보내주십시오. 보여주십시오. 뭐 이것도 이재명 대표가 찍은 사진이네. 네, 그 이재명 측근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그 이재명 대표하고 찍은 사진들이 저는 사실 이 한 장밖에 없더라고요. 마스크를 쓰지 않고 찍은 사진이 한 장뿐인데 당 대표님이 사진 찍자고 하면 그렇게 말씀하세요. 무슨 가족끼리 사진을 찍냐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서 가족끼리 사진을 안 찍다 보니까 요거 제가 2019년 11월에
임명되고 나서 처음 당대표하고 찍은 사진이에요. 네. 제가 얼굴살이 조금 더 있죠, 지금보다. 네. 그리고 당대표님도 굉장히 젊으시죠. 불과 몇 년 안 됐는데도 굉장히 젊으시고, 예. 풋풋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자기소개 아까 하긴 했는데 한 1분씩 더 시간을 좀 드릴 테니까 본인 소개할 게 있으면 추가할 게 있으면 좀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 후보. 저는 이제 제 개인적인 부분을 말씀드리기보다 사실 저는 오늘 오후 2시에 있었을 여러분들이 관심 깊게 보셨을 판결이 하나가 있는데요. 방금 우리 김용 제 개인적으로는 친구이자 또 이재명 대표님의 오래된 가까이서 보셨던 우리 김용 우리 민주원금 부원장께서 방금 1심 판결을 받고 법정 구속이 됐습니다. 사실 오늘 1심 판결을 받는 제 입장에서는 그간에 이제 범죄자의 말만 가지고 시작했던 이 재판이 오늘 그래도 우리 진영에 그래도 좋은 소식을 전해줄까 하는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사실 그렇게 하지 못해서 막 방금 법정 구속됐다는 뉴스를 정했는데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어쨌든 제 주위에 있었던 성남에서부터 이재명 대표님을 모셨던 많은 분들이 밖에 있지 못합니다. 대부분 다 연금당하고 구속당하고 이런 상황이고 저 개인도 전혀 상관없는 저 개인도 제 주위 단체도 우리 검찰에서 많이 이렇게 공격을 하고 있는 이때에 앞으로의 저희 행보나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심각하게 고려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분위기가 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동지들과 힘을 모아서 이 부도한 검사 독재 정권을 어떻게 끝낼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랬군요. 아까 뭐 저희도 일부 때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만 지금 성준우 후보님 같은 경우는 또 가깝게 지냈던 분이시니까 더 느낌이 더 다를 것 같습니다. 자, 민병선 후보 한 1분간 자기소개 추가로 좀 해주시죠. 네, 모니터에 댓글에 아사히 S님이 딱 올려주셨네요. 조수진, 이낙연, 이동관, 윤영찬. 네, 저도 똑같은 동아일보 출신입니다. 근데 저는 좀 다른 사람이라고 좀 평가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우리 대표님하고 아까 보여드렸던 사진이 2019년 11월 4일 날 찍은 사진이에요. 당시에 우리 대표님 어떤 상황이셨냐면 경기도지사로서 2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받으셨어요. 당선 무효형을 받고 지사직이 위태로운 상황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재명의 참모가 됐습니다. 주변에서 상당히 많이 말렸어요. 거기 못하러 가느냐. 이재명 조금 이따 날아갈 건데. 네, 의리를 지키기 위해서 갔고요. 그래서 그 아사히 S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동아일보 기자지만 조금 다른 동아일보 기자다라고 좀 믿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개인적으로 관심 있게 지켜본 최근 이슈는 뭐가 있습니까? 오늘 건 뭐 사건이 워낙 충격적이긴 합니다만 그 외 사건 중에는 어떤 이슈에 관심이 꽂혔습니까? 이제 요즘 윤석열 정권 들어와서 이제 많은 것들이 시스템이 무너진 건 사실인데요. 경제를 걱정하는 과정에서 무역 수지 이런 부분들을 좀 걱정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지나치게 일본, 미국에 대한 편중 외교가 이제 불러오는 경제의 어떤 위기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깥에 대한 무역량의 약 45%를 해당하는 우리 중국을 패싱하고 일본하고 미국만 손 들어서 결과적으로 보면 중국의 뭐 갤럭시 또 현대자동차 판매량이 급감을 하고 또 1조 원이 넘게 들여서 만들었던 중국 현대자동차 공장을 파는데도 네. 구매자가 없어가지고 반토막 계속 이렇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무역 수지 같은 경우도 2017년도에 5위였다가 2023년 지난번 발표할 때 200위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IMF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했을 때도 무려 195계단이 떨어지고 있고 네.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번 에이펙 같은 데서도 일본하고 미국은 시진핑하고 정상회담을 했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예 만나주지 않았지 않습니까? 네네. 시진핑이. 그래서 그런 것은 국격도 많이 떨어졌지만 지나친 편중 외교가 불러오면서 앞으로 또 우리 경제 위기에 얼마나 큰
문제를 야기할지에 대한 걱정이 사실 요 최근 들어서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 편중외교에 대한 고민이 많다. 민 후보님은 어느 쪽에 관심이 많습니까? 저는 보다 정치적인 이슈에 관심이 좀 있는데요. 네. 1인 1표제 문제, 대의원제 축소와 1인 1표제 문제를 좀 유심히 좀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당내 민주주의를 강화하고 한국 민주주의 어떤 발전에 민주당 개혁을 통해서 시발을 좀 놓겠다고 하는 조치들인데 이것에 대해서 이제 반개혁주의자들이 반대를 하고 있어요. 뭐 이재명의 사당화다. 그분들한테 좀 묻고 싶습니다. 대선 패배 이후에 사실 민주당 지지자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잖아요. 그분들이 원하는 게 당내 민주주의 강화하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선 당내 민주주의 당내 개선하고 체질 개선하고 대선 승리할 수 있는 기반을 닦아라라고 하는데 이런 요구에 부응하고 있는 분이 이재명 대표이고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는 분들은 개혁에 반대를 하고 계신 분들이죠. 근데 언론은 주로 이 이슈를 어떻게 다루고 있냐면 제가 워딩을 좀 뽑아봤는데 계파 갈등 재점화 혹은 개딸 목소리 커진다라는 제목으로 대부분 자극적인 제목들을 뽑고 어떤 세력 간의 권력 다툼의 문제로 좀 보고 있어요. 네. 이거는 사실 정치 개혁의 문제거든요. 그 본질에 대해서 언급해주고 있는 언론이 없다는 점. 한국 언론의 그 현주소를 보여주는 현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중요하죠. 그 문제 굉장히 중요한 문제를 또 두 분 다 지적을 했고 왜 정치에 이 험난한 정치에 뛰어들었습니까? 그 원래는 이제 제가 정치를 직접 하려고 생각했던 적은 거의 없고요. 제일 처음에 제가 이재명 대표를 제가 선택을 해서 성남에서부터 쭉 이렇게 같이 있으면서 그 정치인 한 사람의 생각과 실천 이런 것들이 얼마나 세상을 좀 이렇게 시끄럽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또 평화롭게 할 수도 있고 얼마나 바꿔낼 수 있는가에 대한 것을 실제 몸소 이렇게 이제 봤었고 그리고 이제 경기도의 이제 공기관에 같이 또 근무를 또 할 계기가 있었는데 그때 제가 봤던 이재명 대표님의 실천력이나 약자를 위한 또 정치나 이런 부분들을 사실 이제 그분을 도우는데 제가 일생을 바쳤다고 한 13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그런데 이제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작년에 3월 달에 저희가 대권을 아슬아슬 뺏겼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그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이냐 생각을 해보면 그 여러 가지 패배의 원인 중에 그 호남에서의 모욕적인 상황들 분명히 색깔은 민주당 색깔을 입고 있으면서 결과적으로 우리 식구를 공격하는 것들을 우리 식구 내에서 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면서 제 고향인 호남부터 이 정치를 바꿔내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마음속에 엄청 강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대선을 치른들 이런 사람들이 다시 대권에 나온들 총선에 나와서 다시 대권을 치른들 별반 달라질 게 없으면 우리들이 직접 그 현장 정치에 들어가서 바닥을 한번 바꿔보는 것이 옳다. 그렇게 해서 오늘 구속된 우리 김용 부원장 그리고 몇 사람의 동지들이 함께 고민을 한 끝에 저는 고향으로 내려가는 것을 고향 임실인가요? 고향 예 고향이 임실이고 순창 부모님 고향 남원 제 고향 임실 처갓집 순창 그렇습니다. 이 세 군데가 그 얼굴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고향으로 내려가서 고향의 정치 지형을 한번 바꿔보고자 그렇게 생각해서 정치를 임명을 하게 됐습니다. 그 지역이 이제 원래 정동영 전 의장도 이제 원래 순창이 고향 아닙니까? 그래서 뭐 전주나 그 지역 임실 남원 순창 뭐 이야기들이 언론에는 가끔씩 등장하는데 실제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까? 정동영 의장님은 순창 임실이 순창이 고향이긴 해도 실제 그분의 정치적 고향은 전주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분이 나오신다고 선택하시면 전주를 선택하실 것이고요. 뭐 임실에서 오신다고 그러면 제가 야무지게 붙어봐야죠. 뭐 요즘 움직임이 좀 있습니까? 그 말만 있습니다. 움직임은 전혀 없고요. 말만 있습니다. 말만. 알겠습니다. 자, 왜 뭐 기자 생활 하다가 이렇게 정치에 직접적으로 참모도 아니고 선수로 뛰려고 마음을 먹었습니까? 저는 좀 거창하게 좀 얘기를 해볼게요. 제가 이제 신문 기자를 하고 있던 곳이 광화문이었는데 광화문에서 매일 촛불을 봤잖아요. 저는 그 촛불의 에너지가 저를 좀 등을 떠민 것 같아요. 일단은 이재명한테로 가라라고 떠민 것 같고 그 거대한 에너지가
한국 민주주의를 좀 바꿔보자, 한국 사회를 좀 바꿔보자라는 거대한 요구가 있었던 것 같고요. 지금도 그 요구는 현재 진행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촛불혁명은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고 야당을 탄압하는 검찰, 기득권만 대변하고 있는 언론, 개인의 이익만 추구하고 있다고 여겨지는 정치권, 이거 한번 전부 다 바꿔보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바꿔보는 역할에 제가 좀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직접적인 계기는 최근에 당대표가 단식에 들어가시면서 제가 옆에서 좀 같이 해드리고 싶더라고요. 같은 공간에서 국회에서 같이 한번 해드리고 싶었고요. 정치는 저는 기본적으로 도구라고 생각해요. 국민들이 쓰는 도구인데 자신의 이익을 가져다 주기 위한 도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저는 어디 가면 이재명 측근이라는 말보다는 제가 국민의 측근, 개혁을 원하는 사람들의 측근, 저는 그 사람들의 측근이고 싶습니다. 네. 네. 자, 국회 들어가면 뭘 좀 가장 먼저 하고 싶어 하십니까? 실제 제가 고향에 내려가서 정치를 하겠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봐서 활동을 시작했는데, 실제 저희 지역 임실 순창 남원 이쪽 지역은 인구 소멸의 위기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이미 직격탄을 맞아서 거의 너덜너덜해진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정성기 때 인구의 70%가 소멸이 이미 돼버렸어요. 70%. 네. 그리고 현재 인구를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OECD 일반적으로 국가에서 65세 이상의 인구가 18%만 넘으면 초고령화 사회에 들어갔다고 그러는데 네. 실제 이 지역은 65세 이상의 인구가 40% 가까이 됩니다. 네. 이거는 어마어마한데 저희가 봤을 때 인구 70%가 이미 소멸이 됐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이분들이 돌아가시게 되면 불과 얼마 안 남았지 않습니까? 대부분 80, 90 다 그렇습니다. 이분들이 돌아가신 20년 내에 이 지역은 다시 한번 큰 위기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 근데 단순하게 임실 순창 남원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금 현재 인구 소멸된다고 지역을 따지면 1등부터 한 70등 이렇게 쫙 나오면 지역 소멸 기금이 나가는 이제 기초단체장만 보면 대부분의 임실하고 순창하고 남원하고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회에 들어가서 이 농촌 지역에서 이 지역을 이름만 있고 인구가 살지 않는 이 지역으로 언제까지 놔둘 것이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대비를 누군가는 해야 하는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대안으로 기본소득 특구, 기본소득 이런 부분들을 법제화시키는데 우리 이렇게 인구 소멸되는 만일 경상도도 마찬가지고 충청도도 마찬가지잖아요. 네, 네. 그쪽 지역의 국회의원과 함께 네. 이 기본소득 그 기초적인 어떤 부분들을 법안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 하나 하고, 두 번째 제가 과거에 우리 민주당은 정말 신 같은 존재였고 목숨을 한마디로 내버리고라도 민주당을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이 감옥 가는 걸 두려워하지 않았고요. 제가 어렸을 때 민주당은 그랬습니다. 근데 이번에 180석을 가지고 우리가 시작을 했어도 이번에 이재명 대표님 체포동의안을 우리가 받듯이 민주당 내 우리들 동지들한테 등에 칼을 꽂는 사람들이 40명이나 되지 않겠어요? 실제적으로 여소야대면 이게 거꾸로 됐다는 그런 환경이네. 네. 야당의 정통성 푸른 피가 빨간 피인지 무슨 피인지 모르게 이렇게 변해버렸는데, 제가 국회에 바로 들어가서 반드시 우리 지역 우리 민주당의 푸른 피를 예전처럼 정통성을 가지고 선명한 야당의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회 들어서 뭘 먼저 좀 해보고 싶으세요? 지금 저 성진우 후보님이 대단히 좋은 말씀하셨잖아요. 지방소멸 문제 굉장히 심각합니다. 우리나라 문제들이 굉장히 많죠.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자영업자분들, 그다음에 가계부채들 너무 많이 늘어나서 어려우시죠. 그래서 저는 그 국회에서 긴급 어젠다 위원회라고 한번 만들어 보고 싶어요. 지금 제일 심각한 가계부채 문제들, 그다음에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문제들, 산업 전환의 문제들, 네. 이런 문제들을 총체적으로 다루는 위원회를 만들어서 긴급 대응을 하는 방안들을 찾고 제도 개선을 하는 것들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국회 상임위로는 국회 재경의를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과연 국가가 어려울 때, 내가 어려울 때 과연 뭘 해줄 수 있는지를 한번 보여주고 싶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좀 짧게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지역에서 활동하시면서 가장 어려운 점은 뭡니까?
중앙에서 아무리 선명성을 가지고 열심히 했고 이재명 대표를 아무리 열심히 보필했다 해도 네. 사실 지역에서는 저는 고향을 38년 만에 귀향한 정치 신인밖에 안 되는 거죠. 인지도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욕을 먹든 욕을 먹지 않든 그분들은 이름이 있는데 네. 저희들 같은 사람들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인지도를 서울의 3배 면적에 다니면서 알리는 것은 네. 이거는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 특단의 대책이 뭡니까? 제일 처음에 제가 생각했을 때 가서는 아예 정말 참담했죠. 작년에 보면 셀럽들이라고 만나는 사람들 한번 무슨 조합장 무슨 협회장 회장 네. 무슨 군의원 시의원들 만나자고 하면요. 만나주지도 않아요. 얼굴 마주치는 것도 힘들어. 네. 그래서 제가 선택한 것은 아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길거리에 판을 깔기 시작했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이제 무도한 탄압에 야당 탄압에 반대하고 후쿠시마 오염수 등 이런 부분들을 반대하는 길거리 아예 서명전을 시작을 했는데 저는 거기에서부터 길을 좀 찾았습니다. 아, 임실에서? 예, 임실 순창 남원을 골고루 5일장을 돌아다니고 길거리 돌아다니고 추운 바람이 240일을 하루도 빠지지 않고 임실 순창 남원을 다 돌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그렇게 해서 내가 당원이요. 당신 같은 사람이 민주당이 필요하다. 이렇게 하면서 스스로 번호를 나 당원이라는 전화번호를 주고 간 사람들이 약 한 2,000분 가까이 되시고. 그래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서명에 참여하신 분도 한 7,000명 가까이 됩니다. 한 명도 문자를 보낼 수 있는 사람들이 한 명도 없었어요. 누구 한 사람 주는 사람도 없었는데. 역시 투쟁하니까 뚫리네. 길거리에서 그렇게 막 하니까. 그런데 저희가 이제 의미 있는 것들이 네. 그게 차근차근 단순하게 조그만 문제가 아니고 240일 동안 계속하고 단식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지역에 알려지고 이렇게 알려지다 보니까 네. 요 최근 들어서 분위기가 완전히 달아올랐습니다. 확실합니까? 확실합니다. 네, 확실히 올라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이제 여러 가지로 좀 점검을 해보잖아요. 네. 상당한 의미. 조사도 해봤습니까? 아유 그럼요. 네. 알겠습니다. 예. 여기는 하남은 지금 분구 대상지 아닙니까? 뭐 그럴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알려져 있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네. 어느 분구가 어떻게 끊어질지 뭐 정확하지는 않지만 네. 보통 이야기하듯이 뭐 구도심 쪽인지 좀 새롭게 건설되는 신도시 쪽 서울에 가까운 쪽인지 어느 네. 쪽에 좀 염두에 두고 계십니까? 어느 쪽에 염두에 둔다라고 말씀드리기 참 곤란한 상황이고요. 네. 제가 정하는 문제는 아니니까요. 네. 그래서 그럼 누가 정합니까, 그걸? 정치권에서 정하시죠. 정했을 때 본인은 어느 네. 쪽으로 가려고 하는지. 그거는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아까 조금 전에 초코랄라님이 하남시 지방소멸이 아니고 신도시 과중이에요라고 해서 하남시 공약을 얘기를 안 했다고 지금 지적을 하셔서 하남시는 저는 그 경제적인 활동에 대해서 하나 말씀을 드리면 하남시를 문화도시, 음악도시로 좀 만들어 보고 싶어요. 음악도시. 네. 미사리가 하남에 있었잖아요. 있죠. 네, 거기 그 라이브 카페촌이 굉장히 유명했던 그렇죠. 도시이고 네. 굴뚝 산업을 세울 수가 없어요. 여기는 친환경 도시거든요. 그렇죠. 상수원 보호구역과 가까운. 그래서 문화도시, 음악도시를 만들면 사람들이 K-팝이 요즘 얼마나 핫합니까? 사람들이 모일 겁니다. 네. 그러면 지역이 살아날 것이고요. 지역 활동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라고 했는데 저도 똑같이 성 후보님과 똑같이 인지도도 없고 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권리당원과 지지자들을 규합하고 있는데 지난번에는 등에다가 하남 동지를 찾습니다라고 보자기를 쓰고 촛불 집회에 나가서 지지자들을 만났어요. 권리당원을 만나서 연락처를 땄습니다. 이런 활동들을 지금 열심히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매주 화요일 날은 제가 화요살롱이라는 거를 저희 사무실에서 개최하려고 해요. 그래서 지역 주민들하고 같이 하남 이슈를 다시 토론하는 자리를 다음 주 화요일부터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민주당의 혁신 과제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한두 가지 이것만은 꼭 바꿔야 한다 하는 건 뭐가 있습니까? 그 혁신 문제는 지난번부터 계속 나왔던 문제지만 실질적으로 이거 따져보면 민주당의 민주라는 이름을 낯뜨겁게 만드는 것이 민주당 내 몇 가지 제도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대의원제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보다 더 못한 조건의 제도입니다. 네. 당원 중심성, 네. 그다음에 1인 1표제 강화, 그다음에 그 대의원제 폐지. 최근에 이제 당 대표님께서도 대의원제만큼은 폐지하고 1인 1표제는 관철시키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네, 그 문제는 뭐 아까도 얘기했으니까 그렇게 그 정도로 되고. 하고 또 다른 거는 그다음에 이제 내부 소통, 그다음에 이익 공유, 당원들과의 이익 공유, 괴리가 없어야 되는데
당원들이 자꾸 이제 그 실제로 소외되는 길로 일단 간다는 게 일단 문제죠. 그래서 정보 공유 그다음에 또 당원들의 또 자유로운 의견이 개진되고 반영이 돼야 된다는 그런 부분으로 아마 혁신안이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아까 대 의원장님 이야기했고 그 외 네. 혁신 과제 중에서 좀 시급한 게 뭐라고 보십니까? 뭐 검찰 개혁이라든지 뭐 당내 민주주의라든지 이런 거는 다 말씀을 하고 계시는 문제들이니까 저는 저희가 여당과 윤석열 정권과 잘 싸워야 되는 문제 이외에 정말 해야 될 문제들은 저희가 미래에 어떻게 우리가 살 것인가에 관한 것들, 그러니까 민생 의제들을 개혁 의제들을 발굴하고 정책으로 만드는 문제들, 이게 훨씬 더 소중한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들에 비해서 우리가 괜찮아가 아니라 우리는 정말 능력이 있어, 잘할 수 있어라는 걸 보여주는 게 저는 가장 필요한 거라고 생각을 해서 기본소득에 관한 것들, 저희 대선 때 약간 머뭇거렸잖아요. 네. 후보도 워낙 공격을 많이 받으시니까 제가 대변인을 했을 때였는데 기본소득의 문제들 다시 좀 제기를 하려고 해요. 지난번에 민주당의 새로고침위원회 우상호 비대위에서 만든 새로고침위원회에서 보고서를 만드셨어요. 거기 보고서에 보면 대선에서 제기한 공약 중에 가장 실현됐으면 하는 공약이 무엇이냐라고 설문조사를 했더니 1위가 기본소득이었어요. 사람들 마음속에 잠재돼 있습니다. 좀 이 팍팍한 생활 뭔가 바꾸고 싶은데 바꿀 의제들이 좀 혁신적이고 이런 의제들을 원하고 있거든요. 잠재돼 있는 이런 욕구들을 저희가 끄집어내고 공론화시켜야 됩니다. 한동훈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답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데 한동훈은 이제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검사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제 자유로운 개인이 아니고 이분은 명백한 국무위원입니다. 곧 공무원인데 이렇게 대한민국 건국 이래 국무위원이 이렇게 말을 함부로 하고 이렇게 무례한 이 국무위원이 있었나 싶을 정도의 요즘 형태를 보이고 있어요. 대놓고 야당 대표에 대한 공격을 본인이 직접 하고 또 야당의 어떤 정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직접 공격을 하고 민주당이란 이름만 들어도 그냥 이렇게 툭툭 쏘아버리잖아요. 네. 저는 이 부분만으로도 충분히 이 정치 중립의 의무를 위반하는 형태인데 왜 이런 분들을 가만히 놔두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마땅히 탄핵을 좀 시켜야 되는데 정치를 하려면 옷을 벗고 나와서 해야죠. 공직적을 마땅히 내려놓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부분이 계속되고 있고 의도적으로 언론이든 수고 언론들이 이렇게 해서 이거 무슨 연예인도 아니고 지금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어요. 그분이 하는 것들이 보면. 그래서 네. 이분의 지금 지난번에 했던 발언만 가지고 민주당의 어떤 현안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 그다음에 지난번 이제 정기국회 때 얼마나 무도하다 이렇게 생각이 드냐면 지난번 정기국회 하는 도중에 여소야대 상황에서 야당 당사를 압수수색을 해버리잖아요. 그게 한두 번이 아니라 한 3번 정도 해버리잖아요. 눈에 없는 거죠. 보이는 게 없는 사람들이죠. 빨리 탄핵시켜야 되겠습니다. 이준석 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한동훈 이준석을 묶어서 제가 표현하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도구적 이성주의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머리는 좋아요. 머리는 좋은데 그 좋은 머리를 본인의 이기심과 본인의 조직을 위해서만 쓰는 도구적으로 이성을 쓰는 사람들이라고 저는 표현을 하고요. 네. 가슴이 없는 거죠. 머리는 좋습니다. 머리는 좋고 그런데 가슴이 없어서 그 좋은 머리를 한 사람을 위해서 한동훈 장관 오직 한 사람을 위해서 쓰고 있잖아요. 누군지 다 아시죠? 대통령을 위해서만 쓰고 있는 사람. 네.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준석 관련돼서 제가 한 가지 좀 첨언하면 네. 그 겉으로 봐서 국힘당에서 저런 정치인이 있나 싶을 정도로 많이 관심을 좀 가져주긴 하는 것 같아요. 이준석에 대해서. 그러나 이준석은 윤석열 정권 탄생에 지대한 공을 이렇게 했던 사람이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왜 위험한 정치를 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준석은 굉장히 위험한 정치를 하는 겁니다. 세대를 편나누고 여성과 남성을 편가르고 통합과 화합이 아니고 명백히 이준석의 정치에는 아까 말했던 분열이 있습니다. 분열을 조장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준석 정치는 그래서 위험한 정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시청자들 두 분한테 궁금한 사항 있으면 질문 좀 남겨주시고요. 우리 제작진들 질문 사항 과거 조금 게시판 모니터링해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재명 대표 아까 뭐 두 분 다 2년을 많이 이야기하셨는데 이재명 대표 지금의 리더십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훌륭하시라고 생각합니다. 훌륭하신 분인데 저한테 그런 질문 자체가 좀 어울리지 않는 게 저는 그 이재명 대표님은 때론 제일 처음에 만났을 때는 지지자로 연구하고 했던 그다음에 활동가로 참모로 그다음에 동지로 이렇게 쭉 이제 13년이라는 시간을 이렇게 흘러 이렇게 왔던 것 같아요. 제가 그분을 어떻게 평가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저는 우리 주위 동지들이 이렇게 실현을 당한 입장에서 저는 이재명 대표님하고 요즘은 이제 전화통화한 지도 최근에 조금 됐지만 그 멀리서 이렇게 바라보고 그분 표정이나 이런 걸 봐도 저는 어떤 생각인지 다 압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의 이재명은 성준우에게 본능 같은 존재입니다. 제가 움직이고 제가 아프면 아프고 이렇게 하는 생각하고 이런 것들이 지금은 이제 본능 같은 그런 존재여서 그분의 이렇게 왜곡되고 한 번도 이렇게 어렵지 않은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성남시장 할 때만 해도 좀 그렇지만 그나마 버틸만한 것이었는데 성남시장 할 때는 검찰 박근혜 정권 이명박 정권 이런 데서 공격을 받아서 우리가 힘을 모으면 이겨낼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경기도지사 선거 때부터 시작된 내부에서 이렇게 받아오는 공격은 예상치 못했던 공격들이고 너무나 비열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분이 생각했던 정치나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민주당이든 세상이든 올바르게 이렇게 전파되고 실행돼봤으면 하는 생각들이 사실 들어요. 이재명의 사람, 이재명의 남자 이렇게 불리우는 거에 대해서 부담스럽지는 않습니까? 주변에서 이제 기대감들이 상당히 높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거는 이제 제가 숨긴다고 해서 숨길 수가 제가 아무리 고개를 숙이고 저는 이재명을 뒤에 숨어서 이렇게 아무리 살아도 네이버에 성준우를 검색해보고 유튜브를 찾아보고 그간의 무슨 기사나 이런 것들 찾아보면 그분하고 했었던 13년이나 시간들이 쫙 나오잖아요. 네. 그게 어느 분들은 부담이 되죠.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아닌 게 아닌 것이고 또 기다고 하면 저놈 또 겸손하지 못하다 또 이렇게 공격이 들어오고 그래서 있는 사실 그대로 저는 받아들이고 가려고 합니다. 그냥 제 정치하고 그분이 어려우면 또 나서서 항상 해왔듯이 막아서 지켜낼 것이고요. 그리고 주위 사람들이 어려운 부분들을 지금은 제가 아픈 손가락이라는 말을 가끔 저한테 하는데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성남에서 이재명 대표님과 함께 경기도의 1등 전체 그 광역 시도지사 1등 했던 그 멤버들이 지금 온전하게 살아있는 사람이 없어요. 저도 간당간당합니다. 그렇게 생각했을 때 이재명 대표님이 저를 바라봤을 때 그 느낌은 어떻게 생각을 해보면 저보다 더 가까운 사람들 오래 대표님을 모셨던 사람들이 지금 다 감옥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아픈 손가락 아픈 마음들을 서로 그냥 공유하고 있습니다. 더 질문을 이어서 드려보면 이 정치인 이재명과 정치인 성준우 어떤 면이 가장 닮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재명 대표하고 저는 이제 저도 공장 생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왔고 이재명 대표님은 중고등학교가 동문이 없잖아요. 중고등학교를 공장 생활하면서 대학을 들어간 사람입니다. 이재명 대표와 성준우가 제일 처음에 만났을 때도 그 중간에 한 선은 뭐였냐면 애잔함이었습니다. 제가 방송통신대학교를 저는 8년 만에 졸업을 했습니다. 방송통신대학 26살에 학교를 들어가 가지고 근데 이재명 대표하고 저하고 딱 만났을 때 중고등학교 동문이 없는 이재명하고 대학교를 정말로 저는 8년 만에 졸업해서 일하면서 그렇게 다녔던 성준우하고 내 주위 사람들하고 그게 매치가 됐을 때 이재명 대표 입에서 가장 먼저 나왔던 말이 애잔함이었습니다. 저를 바라보고 내가 당신들 보면 참 애잔하다. 나도 이렇게 이런 생활을 했는데 너네들은 대학교를 또 그렇게 다녔지 않냐. 우리들이 그런 세상을 한번 만들어 보자. 그런 이제 동질성이나 그런 애잔함이 저하고 이재명 사이에는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좀 인상 깊은 답변이었습니다. 네. 개인적으로 이재명 대표 리더십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아까 제가 했던 말의 연장선상인데요. 정치인은 도구잖아요. 도구고 언제든지 유용하면 쓰면 되는 도구인데 아직도 그리고 앞으로도 이재명이 굉장히 사람들한테 유용한 도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구는 뭐냐면 우리 삶을 좀 개선하고 한국 정치를 발전시키고 민주주의를 발전시킬 수 있는 유용한 도구라고 생각을 해요. 대선 때 상당히 재밌는 기사가 하나 나왔어요. 시사인에서 나온 기사인데 이재명의 말들을 분석을 해봤더니 이재명한테는 어떤 리더십이 보이느냐? 거래 리더십이 보인대요. 내가 너한테 도움이 되니까 나를 찍어 라고 하는 거. 윤석열은 응징의 리더십이 보인대요. 그때부터 보인 거죠. 네. 그래서 이 거래 리더십은 상당히 합리적인 거 아닙니까? 내가 너희들한테 도움이 되는 정치인이야라고 어필을 할 수 있는 것들. 아직도 이재명이 우리 많은 사람들한테 삶을 개선하는데 유용한 도구로 저는 쓰일 수 있다라고. 본인과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 네. 정치인 민병선과 네. 정치인 이재명 공통점이 있다면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공통점이 있다면 아재 개그를 잘하는 거 그런 공통점이 있고요. 네. 그 우리 지사님 저는 지사님이 되게 익숙한 호칭인데 네. 참 개그를 그 아재 개그를 되게 좋아하세요. 되게 유쾌하고 재밌는 분인데 요즘은 잘 못 웃고 계시잖아요. 그 점이 제일 안타깝고 저한테 항상 이렇게 아재 개그를 하셨던 그런 모습들이 참 되게 좋았었어요. 최근에 오늘도 뭐 발표가 나왔던데 아니, 언론 기사가 나왔던데 이낙연 전 대표가 계속 이재명 대표를 상당히 세게 때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신당 얘기도 좀 나오고 재판 때문에 그 당대표직을 제대로 수행하기 어려운 거 아니냐, 결단을 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제 압박성 발언도 했는데 보셨나요 혹시? 봤습니다. 어떤 느낌이 드시던가요? 그거를 신경 써야 됩니까? 지금 현재 상황은 저는 신경 쓸 가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관심 가져주는 것이 저분의 생각이 말려드는 것이죠. 근데 실제적으로 저분의 그 정치적 지형 바탕 이런 부분들이 호남이지 않습니까? 네. 호남인데 실제적으로 제가 호남에 있어 보면 지난번 체포동의안에 가결을 시킨 이후로 호남 지역의 정치에서 이낙연은 사라졌습니다. 그 뒤로 이낙연을 욕하면 욕하지 적당한 선에서 이낙연을 옹호했던 사람들도 해도 너무한다. 도가 지나쳤다는 평가들이 제가 있는 임실 순창 남원도 그렇지만 저기 호남 지역 전체의 분위기가 이렇게 완전히 변해버렸습니다. 지금은 이낙연은 사라지고 다른 사람이 사라지고 지금은 이재명 대표를 살려서 민주당이 정권을 잡고 그다음에 민주당다운 정치를 한번 했으면 하는 그런 것들이 밖에 퍼져 있어서 지금 저도 그 아직도 이낙연 저 대표 즉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새를 규합하고 이렇게 하고 다닌다고 얘기 들었는데요. 신당도 준비를 하고 있고 그러나 저분 뜻대로 되지 않을 겁니다. 말만 무성하고 자기 새끼들 몇 명 공천 달라 시위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가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낙연 전 대표 이렇게 목소리 내는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개인적으로 이낙연 대표가 제 동아일보 선배시잖아요. 네. 동아일보 선배신데 제가 선배들을 저격하는 대장동 잔혹극의 전말이라는 시리즈를 시민언론 민들레 연재했고요. 그 연재의 내용은 누가 대장동 의혹을 처음 제기를 했는지 이것에 대해서 김영진 의원도 최근에 한 말씀 하셨죠. 그런 정치적인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은 분이 또 다른 얘기를 하고 계세요. 저는 너무 그 어처구니가 없다라고 좀 생각을 들고요. 본인의 책임과 그 부분에 취재를 오랫동안 했으니까 네. 윤영찬 의원 이름이 많이 거론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실인가요? 합리적인 우리가 의심을 할 수 있죠. 저희가 그 부분을 뭐라고 딱 특정할 수 없지만 범위를 좁혀보면 어떤 사람이 대장동 의혹을 언론에 제기를 했는지의 범위가 좁혀지고요. 제가 그 시리즈에서 범위를 좁혀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판단은 독자들이 하실 거라고 유권자들이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시청자 질문 많이 나오지는 않았고요. 죽수님이 성준 후보님 필승 전략 한 가지만 소개해 달라는데 왜 저만 말씀하시는데 다른 분도 있는데 왜 필승 전략 이런 거 쉽지 않은데요. 저도 궁금한데요. 제가 생각할 때 예전에 우리 40년 전에 우리 지역의 민주당은 정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로 신 같은 존재였죠. 저는 그런 신 같은 민주당의 존재를 성준을 통해서 한번 만들어 볼까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선명한 정치인 성준우 그다음에 이제 지금까지 이재명 대표님 옆에 있으면서 제가 성준우가 지금까지 버텨나고 여기까지 왔던 것은 한 번도 이재명 대표님 옆에서 사람을 모으고
우리 동지들과 함께하는 어떤 것에서 저는 한 번도 2등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항상 1등을 했습니다. 당원을 만드는 거, 우리 주위에 사람들 모으는 거, 어디 가서 이렇게 움직이는 모든 것들을 한 번도 2등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 1등 하고 그다음에 한 번도 주위에서 문제를 일으켜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형 동생 하면서 포근하고 다녔던 그 포근한 정치, 그다음에 제가 노력해서 이제 지역에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기본소득 특구 아니면 기본소득 아니면 이렇게 망가져가는 지역 소멸을 막을 수 없다. 이런 부분들을 진정성 있게 호소한다면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정치인 성준의 모습을 우리 지역에다 한번 보여드릴 자신이 있습니다. 네. 같은 질문 드려도 좋을 것 같긴 한데 네. 정치 오락실님이 그 얘기를 물어봤나요? 당원 중심 정당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아까 뭐 그 강조를 많이 하셨는데 당원들이 효능감을 느낄 수 있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네. 일단 방향성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그게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시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다면 당원들이 효능감을 느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당원들이 직접 국회의원 후보도 뽑아보는 거죠. 저는 나중에 발전을 하면 그 지역구 당원들이 그 지역구에서 국회의원 후보를 뽑는 절차에까지 이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지금까지 이야기를 좀 나눠봤고요. 뭐 여기서 과거에 했던 방식으로 국민심사위원 평가를 하지는 않겠습니다. 뭐 심사를 하시나요? 네, 두 분을 모셨기 때문에 하지는 않겠고. 너무 방송을 시작하고 훅 들어와 버려가지고 서로 얼굴도 인사도 안 하고 이렇게 훅 들어와 버리고요. 네. 밖에서 인사들 하시지 제가 좀 늦게 왔습니다. 늦게 오셔가지고 제가 기다려가지고 인사를 잘 못했고. 두 분은 원래 아시는 관계 아닌가요? 멀리 이렇게 경기도 계실 때 제가 알고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이 방송에 나오려고 서승만 형님한테 압박을 주고 이렇게 다 했는데 이루어지지 않더라고요. 최근에 혹시 저 섭외하게 된 에피소드 있습니까? 제 결단입니다. 서승만 선배 아무 영향 없습니다. 강의원도 영향이 없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바깥에서 소문 좀 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들의 힘에 의해서 성주루가 여기에 섭외됐다 이런 지금 저 유언배들이 지금 난무하고 있습니다. 전혀 무관합니다. 성 후보님도 뭔가 여기 출연을 간절히 원하셨군요. 심각하게 원했죠. 다 저기 이게 왜 그러냐면 수박하고 안수박 일명 이렇게 하면 반개혁 세력하고 실제 보면 중원 그다음에 뭐 동탄 이런 데 보면 이렇게 대립구도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현역 의원 지역구도 아니고 지금 이용호잖아요. 거기 거기는 날라가고 그다음에 우리 쪽 사람들끼리도 수박인지 안 수박인지 이분들이 딱 이렇게 있다 보니까 쉽게 저 같은 사람이 이렇게 나는 아무리 제가 수박 아닙니다 말해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농촌 지역들은 호남에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정치적 색깔을 별로 드러내지 않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잘 모르는 거 아닙니까 사실. 아니 그래서 저는 이제 할 수 있는 게 이런 길밖에 없다고 그랬는데 저기 서승만 선배 나도 말을 들었어. 강의원도 말을 들었어. 그러나 제가 거기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았다. 강의원 서승만 형님은 상관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렇죠. 저는 상관이 없어요. 잘 참고하겠습니다. 서승만님 저도 불러주십시오. 제 책은 좀 읽었습니까? 그거요. 제가 잠깐 사이에 우리 얼마 전에 참모한테 10권을 해서 우리 참모들 다 읽어야 된다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지시를 내렸는데 오늘 올 때 확인했더니 안 했습니다.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습니다. 지역구 열심히 뛰다 보니까 이런. 제가 이번에 진짜로 10권 하겠습니다. 10권. 아니 몇 권 중요한 게 아니라 한번 읽어보시기 읽어보겠습니다. 바랍니다. 꼭 읽어보겠습니다. 자 끝으로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하시고요. 그 전에 저희 오늘 저녁 방송은 세대 공감 코너죠. 20대, 30대, 40대, 50대, 20대 임중, 오창석, 조상호 저 이렇게 방송하는 코너인데요. 재밌습니다 일단. 그리고 오늘 법조 이슈도 좀 발생했기 때문에 조상호 변호사가 또 이야기할 거리도 좀 있는 것 같고요. 청년들부터 5, 60대까지 다양한 분들 많이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재밌습니다 일단. 그리고 오늘 전은규 님이 하남은 민병선 유일하게 민병선이다 석이 아니라 민병석은 제 동생입니다. 제가 잡아줍니다 이렇게. 그런데 말이죠 성준호 후보를 지지하는 분이 많이 있었는데 슈퍼챗은 하나도 안 올라옵니다.
저기 이렇게 대놓고 혼내지 혼을 내고 있는데 어지간하면 이런 일 없게끔 저는 사실 오늘 댓글 쓰는 분들 많잖아요. 저분들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겁나게 댓글은 많이 쓰는데 슈퍼챗 꼭 필요합니다. 됐고요. 전원규님 감사합니다. 자, 1대0. 자, 아무튼 참 어려운 지역들 특히 임실 순창 우리 또 남원은 저희 동네 바로 밑에 고향 밑에 있는 동네인데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진짜 분위기 많이 올라왔어요? 확실히? 제일 처음에는 이제 자체적으로 저도 이걸 해보잖아요. 네. 자체적으로 이제 체크를 해봅니다. 해보는데 그 인지도나 이런 부분에서도 지금은 굉장히 올라왔고요. 신인답지 않은 인지도를 제가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나름대로 그냥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정 필요합니다. 보내드리겠습니다. 안 믿으시려고 자꾸 해가지고 믿으라고 말을 했는데도 말을 안 그래서 내가 정 그럼 내가 굉장히 급한 성격의 성진 후보님. 임실에 우리 또 치즈 맛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임실 치즈 좋죠. 치즈 좋은데 치즈가 대표적인데 사실 내려가 보면 치즈가 너무 비싸요. 흔하지 않습니다. 임실 치즈 피자 하면요. 그걸만 내려보고 딱 임실을 내려와 보면 문을 9시면 가게가 문 연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치즈가 비쌉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도 이제 아니 예전에 내가 저기 순창이나 남원 이런 데 다녀보면 말이죠. 경상도에서 1일 투어를 할 때 이 구례 뭐 이런 데 저기 어디죠? 그 광양의 매실 막 이런 데 들렸다가 마지막에 꼭 순창하고 남원을 들렸다 하더라고. 순창에 고추장 뭐 이런 것 장이 좋으니까. 장류 축제. 근데 그렇죠. 이제 주무시고 가시진 않잖아요. 들렸다 구입하고 그냥 쭉 빠져나가는데 관광지로서도 상당히 남원이 하면 워낙 유명한 데고. 그런데 이제 지금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인구 소멸이 돼서 19만에 했던 인구가 지금 7만 몇 템밖에 안 되잖아요. 저희 화요일 날 낮방송 그 정석 교수님이 도시공학 전문가인데 낮방송 꼭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 지리산 둘레길에 있는 5개 시군 남원, 구례, 산양, 함천, 함평, 산청, 함양, 하동 헷갈리는. 요 5개를 교통으로 묶는 그래서 관광과 문화벨트로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걸 한번 보세요.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지역개발하는데. 자. 끝으로 한 말씀씩 드리고 이제 마무리할 것 같아요. 민병선 후보부터 시청자들에게 하고 싶었던 말씀이 있으면 하십시오. 하남을 제가 하남 주민들에게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있습니다. 제발 좀 잘 들어달라. 지역 주민의 말을 잘 들어달라. 지역 주민의 의견을 좀 반영해 달라라는 말이거든요. 현역 의원에 대한 따끔한 비판일 수도 있고요. 민병선을 뽑으시면 하남이 달라질 겁니다. 확신합니다. 잘 듣는 후보. 저는 정치를 집단 지성의 향연이라고 생각을 해요. 잘 들으면 집단 지성을 모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삶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민병선이 그걸 잘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뭐 매일 뭐 1인시나 뭐 이런 것도 합니까? 지역에서 아까 화요일 날 그거 한다고 했죠? 예. 화요 사롱이라고요. 제가 사롱이라는 게 그 프랑스 혁명에서 그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면서 생각이 넓어지고 지혜를 공유하는 과정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살롱이라고 정했습니다. 그 핸드폰도 명함해서 이제 공개하고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촛불 집회 또 열심히 나가고 있습니다. 네. 자 마지막 말씀 한 말씀하고 마무리 시작할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임실 순창 남원에서 오늘 본 방송을 시청하고 계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 38년 만에 저희 부모님 고향 남원, 저 태어난 임실 그리고 순창의 서울시 이 면적의 3배가 되는 이 지역을 지난 14개월 동안 정말로 발로 뛰면서 이재명을 살려달라고 외쳤던 성준우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길이지만 이재명과 함께 대한민국을 한번 바꿔보고 싶습니다. 그간의 패배의식이 만연했던 우리 전라북도 정치에 저런 정치인도 있구나. 저렇게 몸으로 움직이는 정치인도 있구나. 그리고 그런 것이 정말 성과로 나타나서 변방에만 머물렀던 우리 전라북도 정치에 새 판을 한번 짜보고 싶습니다. 단순하게 임실 순창 남원의 국회의원이 아니고 전라북도 정치를 이재명이 대통령 되는 시대에 전라북도 정치의 새 판을 짜는 새 판의 깃발을 꽂는 사람이 성준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네,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고요. 확실히 두 캐릭터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도시연구와 농촌연구 이렇게 나눌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아무튼 이재명 대표의 정치 철학 노선과 함께하는 동지라고 보여집니다. 기본소득에 대한 확고한 신념도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아무튼 열심히 띄워주시고 뭐 오늘 방송 관련해서 잘 편집해서 지역에서 또 활용하실 수 있으니까요. 네. 뭐 유튜브 오늘로서 이제 저희들은 안 불러주는 겁니까? 끝났습니다. 워낙 많은 후보들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